5월 13일 파이썬 수업 시작할게요. 이번 주의 테마는요,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그 분석하기 전에 핸들링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분석에다 둔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데이터를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이번 주 주제입니다. 파이썬에서 이제 그래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라이브러리가요, 그 매트플롯 lib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예요. 뭐 마지막 글자는 lib라고 읽으셔도 되고 lib라고 읽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라이브러리 중인 거 약자기 때문에요. 자, 얘가 이제 자료를 차트나 플롯으로 시각화하는 기능을 하는데, 매트플롯 lib 안에 파이플롯이라고 하는 객체가 들어있어요. 얘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시각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실 때 일단은 pip 명령으로 설치부터 한번 쭉 하셔야 돼요. 사용되는 기본 코드 형식이요. 일단은 임포트는 하셔야겠죠. PLT라는 기체로 받아왔어요. PLT라고 받아오고 나면은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파이플롯.figure라는 함수로 그래프를 그리겠다라는 시작을 선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그래프에 표현할 내용들을 쭉 서술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프를 이제 다 표현했다라고 여겨지시면은 save pig 함수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요. 이거는 필수는 아닙니다. 이미지 저장 필요 없으면 생략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dpi라는 값을 적용하시는데, 도트 퍼 인치라고 해서 100이 기본값, 200, 300으로 설정할 경우 해상도가 배소가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세이브 피그는 지난 시간에 상자 그림 얘기하면서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 다음에 타입블록 기체점 쇼 해서 화면 표시하고 다 그렸으면은 그래프 종료, 클로즈까지 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한 세트예요. 요번 파일에서는 이 한 세트 안에서 이제 요 안에 들어갈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프 종류가요. 일단은 라인 플롯, 선 그래프, 박스 플롯. 박스 플롯은 우리 봤었던 상자 그림, 바 차트. 얘는 막대 그래프, 파이 차트, 원 그래프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진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파이 차트,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스캐터 플롯, 한 점도 그래프입니다. 지금 20번 파일에서는 선 그래프 하나만 놓고요. 각종 옵션들을 볼 거고요. 21번 예제에서 박스 플롯을 제외한 나머지 예제들을 살펴볼 겁니다. 분량이 좀 됩니다. 자, 가장 간단한 게 이제 선 그래프인데요. 선 그래프는 데이터가 시간이나 순서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줄 때 사용을 해요. 만약에 선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라고 하면은 이 x축은 반드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해야 돼요. 자, 한번 기본 그래프 그려볼게요. plt.figure 호출하고요. plt.title이라고 해서 그래프의 제목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plt.plot이라고 해서 그래프를 그리고자 하는 데이터를 리스트로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리스트가 갈 수도 있고 넘파이 배열이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봤었던 연속성 자료형들 다 돼요. 그 다음에 show하고 close를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이 리스트에 인덱스가 x축이 되고 값이 y축이 돼요. 인덱스 번호는 0, 1, 2, 3, 4죠. x축 좌표는 0, 1, 2, 3, 4가 되고요. y축 좌표는 1, 3, 5, 7, 9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에 패키지 참조하는 것부터 실행을 하고요. 여러분은 실행하시기 전에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기를 표시하면은 이렇게 선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x축이 기본적으로 항상 0부터 쭉 증가하는 값이다. 인덱스 번호, 리스트의 인덱스 번호니까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x축을 내가 따로 줘야 될 때도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이제
리스트를 두 개를 주세요. 첫 번째 리스트가 X축이 되고요. 두 번째 리스트가 Y축이 돼요. 다른 옵션들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X축이 10, 20, 30, 40이 됐죠. 근데 아직 여기 타이틀 같은 거에 제가 아직 한글을 안 넣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냥 한글을 표시하시면은 한글이 이렇게 깨져요. 한글을 넣으면요. 왜냐면은 이제 이 맷플롯이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글꼴이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 글꼴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한글을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워드 같은 거에서 한글 쓸 때 맑은 고딕 뭐 혹은 궁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글로 된 이름을 보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글꼴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한글을 쓸 수 있는 글꼴을 적용하기 위해서 실제 글꼴 이름을 조회해서 확인시켜야 됩니다. 자, 글꼴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서 글꼴 이름을 출력하는 임시 코드를 준비했는데요. 예제에서는 나눔 고딕 폰트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나눔 고딕 폰트는 네이버에서 배포하는 무료 글꼴이에요. 여기서 내려받아서 설치하시면 되는데 나눔 글꼴을 굳이 설치 안 한다고 하시더라도 윈도우에 탑재되어 있는 기본 글꼴을 쓰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내 컴퓨터에 내가 쓸 수 있는 글꼴이 어떤 게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매트플롯 LIB 안에 있는 폰트 매니저라는 객체를 가져오세요. 폰트 매니저 find system 폰트라고 하면은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 목록을 갖고 옵니다. 일단은 정렬을 한번 시켰고요. 자, 여기서 이걸 갖고 와서 이제 폰트 리스트라고 출력을 하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들의 경로가 이렇게 쭉 출력이 돼요. 이 경로만 갖고는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로 값을 갖고 반복을 돌면서 폰트 매니저 폰트 프로퍼티스 라고 하는 함수한테 fname이라고 하면서 이 글꼴 경로 하나를 주세요. 그러면 폰트의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자, fp를 이렇게 출력해 보면은 글꼴에 대한 정보를 쭉 담고 있는 딕셔너리 객체가 떨어져요. 여기서 getName이라는 함수를 호출하시면 그 글꼴에 대한 실제 이름을 리턴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름이 리턴이 안 되는 글꼴들도 있어서 예외 처리를 좀 걸었어요. 에러 났을 때 걔는 그냥 건너뛰고 다음 글꼴로 넘어가라고 컨티뉴 걸었고요. 이 코드를 실행하시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텍스트 에디터에서 열기 클릭하시면은 전체 문장이 나오죠. 이게 실제 글꼴의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은 뉴 굴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새 굴림체. 그 다음에 이게 굴림체 이름이고요. 맑은 고딕체 이름은 이겁니다. 맑은 고딕. 그러니까 코드에 이 이름을 적용을 하셔야 돼요. 수업 예제에서는 이제 운영체제가 갖고 있는 기본 글꼴 이름을 제가 종류별로 넣어놨는데 만약에 좀 약간 독특한 글꼴을 써서 표현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은 이 코드를 통해서 글꼴 이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글꼴을 포함한 그래프의 전역 설정입니다. 파이플로 객체.rc 파람스라고 하는 딕셔너리 객체에다가 폰트.패밀리 글꼴 이름 적용하시면 돼요. 맑은 고딕은 윈도우 전용이고요. 이건 애플 고딕은 맥용이고요. 나눔 고딕은 아까 네이버에서 글꼴 다운받았을 때
다운받아서 설치했을 때 맑은 고딕체로 나오고요. 폰트.폰 폰트 사이즈는 글꼴 크기, 피규어.피규어 피규어 사이즈는 그래프 크기입니다. 인치 단위예요. 가로 10인치, 세로 5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값이요. 음수 부호를 설정하는 값인데, 얘를 빼고 일단 해볼게요. 제가 지금 애플 고딕체가 없으니까 글꼴은 저는 나눔 고딕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코드를 실행해 보면요. 타이틀, X 레이블, Y 레이블. 타이틀, X 레이블, Y 레이블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 있죠? 마이너스 기호를 표시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식스 유니코드 마이너스 이 옵션을 fails로 주시면 그때부터 이제 마이너스 기호를 표시하는데 문제가 없어집니다. 자, 이제 한글 표시까지 봤으니까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만약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목이나 Y축 레이블, X축 라벨 이런 애들한테 글자를 다르게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폰트 딕셔너리를 만드세요. 패밀리의 글꼴 이름 적용하시고 사이즈의 글자 크기, 컬러는 글자 색깔 개별적으로 주시고요. 웨이트, 볼드, 굵게, 없으면 기본, 라이트는 얇게. 자, 여기 예제는 맥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에 있는 윈도우용으로 돌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서 타이틀, X 레이블, Y 레이블에 폰트 딕트라고 해서 이렇게 글꼴을 하나하나 연결하시면 글꼴을 개별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X축은 12, 13, 40, Y축은 1, 4, 9, 16으로 걸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글자가 저마다 다르게 돼 있죠? 얘는 이제 바탕체, 굴림체, 굴림체로 걸었어요. 자, plt.show 한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plt.close가 없는데요. 주피터에서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주피터는 블록 단위로 코드를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실제 파이썬 코드라면 클로즈를 안 하시면 클로즈 할 때까지 앞에서 그렸던 그래프들이랑 계속 누적돼서 나와요. 웬만하면 이제 클로즈를 넣으시는 게 좋은데 저도 주피터에서는 습관이 돼서 클로즈 잘 안 넣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약간 꾸미는 겁니다. 레퍼런스를 뒤져서 제가 다 찾아왔으니까 이건 외우지 마시고요. 잘 보관을 하세요. 일단은 선 스타일입니다. 선 스타일을 빼기 기호로 넣으시면은 실선, 빼기 두 개는 대시선, 홀로는 점선, 빼기와 점을 같이 주시면 대시 점선. 그 다음에 이제 마커예요. 기호를 통해서 마커의 모양을 설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직접 값을 한두 개씩 바꿔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라인 스타일이라는 파라미터랑 마커 파라미터, 칼라 파라미터를 추가를 준 겁니다. 같은 코드에서요.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드라는 함수를 표시하면은 얘는 배경 및 격자를 넣어줘요. 자, 만약에 마커 모양의 D라고 바꾸면 모양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바뀌는 거죠. 좀 더 디테일한 그 옵션이 있는데 자세한 플레이용은 제가 여기 레퍼런스 링크를 걸어놓긴 했는데요. 필요한 것만 설정을 하면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마커 사이즈, 마커 사이즈, 마커 크기입니다. 마커 엣지 칼라, 마커 선 색깔, 마커 자체가 파워포인터처럼 테두리 선이 있고 안에 칠해지는 선이 있어요. 엣지 칼라, 그린, 그 다음에 마커 엣지 위드스, 테두리 선의 굵기, 마커 페이스 칼라, R, 레드입니다. 근데 여기에 색깔에 대한 약자를 기억하시기보다는요, 그냥 색상 칼라 써서 이런 식으로 직접 색상 값을 맞춰주시는 거를 보내드려요. 왜냐면
약자 기억하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이렇게 선의 모양을 좀 더 극단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모양 꾸미는 거는 옵션 값은 제가 쭉 나열을 해드리는데 매번 제가 꾸미는 재주는 별로 없어서 좀 모양은 맨날 일치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위 지정입니다. X림과 Y림이에요. 지금 이 그래프는 X축이 10부터 40, Y축이 1, 4, 9, 16이라서 요거에 따라서 알아서 그래프가 범위를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X나 Y축의 범위를 내가 다시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X 리미트, Y 리미트. X축은 0부터 50까지, Y축은 마이너스 10부터 30까지. 설정하시면은 X축이나 Y축의 범위를 내가 다시 잡아줄 수도 있고요. 파이플롯의 특징은요, 피규어를 호출할 때부터 쇼까지 내가 사용하는 이 함수들이 셀로판지 겹치듯이 계속 겹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롯 함수 자체가 선을 그려주는 건데 이걸 이렇게 여러 번 하면은 한 그래프에 선을 여러 개 표시할 수 있어요. 자, 플롯에서 선 하나는 이제 직선으로 그렸고요. 하나는 두 배씩 키웠습니다. 값을요. X축은 따로 안 잡아줬기 때문에 이 리스트의 인덱스 번호가 X축이 되겠죠?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한꺼번에 선을 여러 개를 그리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같이 겹쳐서 표시가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범주입니다. 파라미터를 이제 조금 이따 보시기로 하죠. 선 그래프를 그릴 때요. 선 그래프를 그릴 때 레이블 옵션으로 각각 요 직선의 범주를 잡아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꾸 그리면은 당장 나오진 않아요. plt.legend라는 함수로 호출하셔야만 범주가 표시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파라미터를 안 주면은 파이썬이 알아서 적절한 범주의 표시 위치를 잡아줍니다. 근데 이 위치가 마음에 안 드시면은 로케이션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여기에 있는 값들로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파라미터는 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무슨 이해하실 거예요. 어퍼레프트 좌측 상단이겠죠. 요 문자를 직접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이 숫자 값을 주셔도 됩니다. 여기는 똑같이 어퍼 레프트니까 여기 요 위치. 자, 앞에서 나왔던 그래프들 몇 개 다시 볼게요. 자, 첫 번째 거 보면은 0, 1, 2, 3, 4인데 파이썬이 알아서 X축의 간격을 0.5 단위로 끊어놨어요. 얘도 15 간격으로 이렇게 끊겨있고, 그러니까 파이썬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 X축이나 Y축의 간격을 지가 알아서 끊어요. 저거를 내가 딱 디테일하게 잡아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맨 밑으로 갈게요. xtix라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자, 평범한 직선의 그래프고요. x축이 10, 15, 20, 25, 30, 35, 4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x좌표죠. 얘가 y좌표고요. xtix한테 x좌표를 몇 군데 찍어주세요. 10, 20, 30, 40에 그 위에다가 10대, 20대, 30대, 40대라는 글자를 덧대라. 그리고 Y축도 지금 1부터 7까지 쪼르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다 찍을 거 아니고 1, 4, 5, 7에 퍼스트, 세컨드, 서드, 포스 이렇게 글자를 올려라 라고 해서 축을 좌표와 그 좌표에 올릴 텍스트로 설정하시면 위치에 그렇게 맞게 찍어줍니다. 자, 이게 이제 매트플롯으로 쓸 수 있는 옵션들이에요. 지금 여기 plt.plot 이 함수가 선을 그려주고 있는 건데 이제 제가 지금 드래그해놓은 요 한 줄만 바꾸면
그래프의 종류가 바뀌어요. 나머지 옵션들은 전부 동일하고요. 오늘 실습이 코드가 좀 깁니다. 이따 가면 극악인 것도 하나 나와요. 여기부터 세죠. 그래프가 좀, 이거는 좀 많이, 그래프가 좀 복잡한 거라서 코드가 좀 긴 것도 나와요. 아마 여태까지 수업보다는 코드가 좀 길다 싶으실 거예요. 자, 1교시 이겁니다. 3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요. 이제 나머지 그래프는 2교시 때 살펴보도록 할게요. 딱 10시네요. 20분 확인하시고 10분 쉬었다가 20분만 될까요? 네. 10시 반까지 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10시 40분에 보시죠. 자, 요번에 이제 매트플로 LIV를 써서 이제 나머지 그래프들 그리는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파이플롯 객체 매트플롯 LIV에서 가져왔고요. PLT라고 하는 별칭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한글 글꼴도 설정을 해놨어요. 이 설정은 한번 해놓으면은 이 파일 전역에서 계속 유지가 돼요. 자, 코드는 지금 애플 고직체로 되어 있으니까 윈도우용이니까 맑은 고직으로 되돌려서 진행을 할게요. 자, 글자 크기 12에 그래프 크기 10, 가로 10에 세로 5 마이너스 5 표시하는 거 설정해 놨고요. 아, 위에 코드를 실행 안 했네요. 자, 첫 번째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파이플롯 객체를 통해서 바라는 함수 호출하시고요. X축하고 Y축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색상 값을 하나 값만 주시면은 표현되는 모든 그래프가 똑같은 색깔로 나옵니다. 막대 그래프는요, 대체로 집단별로 어떤 집계된 결과값을 보여줘요. 이 결과값은 가장 대표적으로 평균이 많이 나오죠. 집단 간의 평균 같은 거를 비교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유형입니다. 다 함수 대신에 다 h라는 함수를 쓰시면 막대가 옆으로 눕습니다. 이때는 y축, x축 순서로 설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막대가 옆으로 눕고요. 색상 값을 표시하고자 하는 이 막대의 수만큼 리스트로 설정하시면 개별적으로 색깔을 따로 잡아 주실 수 있어요. 막대 그래프고요. 나머지 옵션들은 그냥 계속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파이 차트입니다. 파이 차트는 파라미터를 하나씩 빼면서 보셔야 돼요. 얘가 말로는 설명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타이틀 걸어주고 plt.py라고 하면서 데이터를 주시면은 요 데이터가 이렇게 파이 차트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파이 그래프는 전체를 다 더했을 때 이제 1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적용되는 이 데이터들을 갖고 알아서 백분율 계산이 되니까 뭐 굳이 이거를 다 1이 되게끔 계산해서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 상태가 기본형인데요. 여기에다가 레이블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리스트를 주시면은 각각의 데이터에 이렇게 레이블이 걸리고요. 색상. 자, 칼라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죠. 칼라스 파라미터에 표시하고자 하는 색상을 리스트로 지정하시면 이 조각별로 색깔을 따로 주실 수 있고요. 익스플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여름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0.1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지정된 만큼 그래프가 옆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0.3 정도 주면은 더 많이 떨어지겠죠. 이건 이제 필요하신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토PCT 여기에 수치 값을 표현하는 옵션인데요.
여기 0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0이건 1이건 상관없죠.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 한 자리인데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현하라고 한 건데 실제 데이터는 한 자리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릿수 넘어가는 건 그냥 출력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형식 문자예요. 형식 문자 안에서 퍼센트 기호를 쓰고 싶으면은 퍼센트를 두 개로 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퍼센트 두 개가 이 퍼센트 기호를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소수점 첫째 자리인데 어차피 자릿수 전체 자릿수가 그래도 한 자리 넘어가니까 0.1F로 하셔도 무관해요. 자, 그 다음 섀도우 트루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춥니다. 파이썬에서 그림자 옵션 운운하는 거는 웬만하면 걸으세요. 좀 유치해요. 자, 스타트 앵글 90. 요 그래프를 이대로 90도 돌립니다. 옆으로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이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기는 0.1F가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히스토그램입니다. 샘플 데이터는 그냥 제가 임의로 막 집어넣은 건데요. 그래도 단톡방에 올릴게요. 자, 히스토그램 생김새를 먼저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7개의 구간으로 나눕니다. 빈스가 구간수예요. 빈스는 나눌 구간수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얘가 알아서 이렇게 구간을 나눈 다음에 각각의 구간별로 데이터가 몇 개씩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대 그래프하고는 달라요. 막대 그래프는 집단 간의 평균 같은 걸 나타내는 거고 얘는 데이터를 단순히 이렇게 구간으로 쪼개서 구간별로 데이터가 몇 개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 X축이나 Y축이 숫자가 아니에요. 어떤 카테고리를 뜻해요. 근데 히스토그램은 이게 순차적으로 가는 숫자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데이터가 몇 개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데이터가 몇 개고 이런 걸 표현합니다. 리턴 값이 3개가 나오는데요. 히스트라는 함수로 호출하면요. 리턴 값이 3개가 나오는데 이 3개의 값을 확인해 보면은 빈스는 각각의 구간입니다. 자, 여기가 2728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간을 쪼개는 게 2836.5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구간을 쪼개는 게 2945. 그러니까 요 사이사이가 이제 구간이라는 뜻이죠. 어레이스는 각각의 구간별로 데이터 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데이터가 1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3개, 요만큼은 5개, 요만큼은 4개, 마지막 요만큼은 1개. 이걸 표로 만드는 걸 우리 어렸을 때 도수분포표라고 배워요. 도수분포표예요.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고요. 이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 얘가 얼마나 이렇게 양쪽에 균일하게 퍼져 있는가 이거를 보는 게 이제 중요한 지표가 되죠. 자, 근데 이게 구간이 너무 어지러우니까요. 그리고 구간하고 여기 X축이 지금 맞지도 않으니까 이 빈스를 가지고요. 히스토그램을 다시 한번 그립니다.
그리기 전에 빈 리스트를 하나 준비를 해요. 요 빈스가 아까 구간 데이터였으니까 구간 데이터를 갖고 반복을 돌립니다. 그럼 요걸로 반복을 돌리겠죠? 그럼 값 하나를 꺼내서 정수로 바꾼 다음에 소수 좀 떼고요. 정수로 바꾼 다음에 얘를 리스트에 넣어요. 그럼 그래프에 표시되는 실제 구간은 요게 x좌표겠지만 이 각각의 x좌표에다가 이 숫자 값을 정수로 바꾼 값을 대신 덧댑니다. 좌표 값과 거기에 표현한 텍스트를 표현하는 게 xtx 함수였죠.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조금 더 구간별로 좀 디테일하게 확인이 가능하죠. 자, 이거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데이터가 이렇게 균일하게 퍼져 있으면 이거 우리가 보통 정규분포라고 하는데 대부분 통계는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요. 근데 데이터가 만약에 히스토그램 그렸을 때 들쭉날쭉하면은 데이터 조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점점 수학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더 심한 게 나와요. 산점도 그래프입니다. 2차원 데이터, 두 개의 실수 데이터 집합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건데요. 데이터는 제가 임의로 준비했어요. 기온에 따른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살펴보겠습니다. plt.scattera는 함수한테요. x축과 y축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는 제가 그냥 가상으로 막 넣은 거예요. 기온에 따라 아이스크림의 판매량이 이렇게 나왔었다라고 이제 데이터 포인트를 찍은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걸 상관관계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점점 비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얘네가 점들이 모여 있으면 이거는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점들이 뭔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 퍼져 있다. 그러면 상관관계가 낮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정비례, 이렇게 하면 반비례죠, 당연히.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보고를 할 때 기온에 따른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조사했을 때 기온이 올라갈수록 아이스크림 매출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기상청에서 예측하기로 올해 역대급으로 여름에 더울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에 올해 우리의 매출은 많이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설비를 올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은 분명히 위에서 물어봐요. 그래서 얼마나 오르는지. 분명히 보고 듣는 사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이 점들을 가장 근접하게 지나는 직선을 찾습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fx는 당연히 기울기 ax 플러스 절편 b겠죠. 이 수식을 회계식이라고 합니다. 이 수식을 찾아내면은 x값이 이 직선에 대해서 기울기는 만약에 뭐 2구 절편은 440이다 라고 떨어지면은 2x 플러스 44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측 기온이 만약에 38도였다 라고 하면은 y값 나오죠. 그럼 그걸로 이제 올해 기온이 얼마일 때 판매량이 얼마일 것이다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분석을 회계 분석이라고 해요. 지금 이렇게 그 이 산점도 그래프를 통해서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를 따지는 거를 상관 분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기울기가 클수록 점점 그 관여도가 높은 거니까 상관계수가 클수록 두 지표가 강하게 서로 상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럴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x값에 따른 y값을 도출하는 게 대부분의 데이터 분석 결론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표가 딱 두 개, x하고 y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은 데이터들이 표로 되게 복잡하게 있다고요. 그 표들을 가지고 얘네들을 다 때려봐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높게 나오는 지표들끼리 서로 관련성이 높다라는 걸 판정을 해서 필요 없는데 컬럼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컬럼이나 버리시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그 타당한 분석 지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그 산점도 그래프라고 하는 개념만 말씀드리고요. 이 회계식 구하는 거는 다음 타임 예제에 나옵니다. 자, 요거는 20분 아닌가? 네, 동일하게 진행할게요. 10시간까지 확인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10시 40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갖고 직접적으로 그 시각화를 해볼게요. 자, 넘파이가 하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 객체랑 리드 엑셀 그리고 매트플롯 LIB 가져왔습니다. 자, 패키지를 먼저 참조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온라인에 올려놨어요. 자, 트래픽 ACC라고 하는 엑셀 파일인데요. 200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월별 교통사고에 대한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데이터입니다. 원데이터는 좀 무시무시해요. 왜냐면 원데이터 같은 경우는 요일별하고 시간대별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좀그 전처리를 좀 미리 해놨어요. 적절히.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시각화를 할 건데요. 연도별로 데이터를 좀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요 데이터에서 이제 연도,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만 필터링을 할게요. 월 데이터는 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 TMP라고 뽑아오면은 월별 데이터만 빠지니까 연도 값이 똑같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많이 있겠죠. 이걸 가지고 연도가 똑같은 것끼리 그룹핑을 합니다. 나머지 필드들은 합계를 냅니다. 그러면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이 완성이 되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시각화를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그래프 전역 설정입니다. 글자 폰트에 관련된 설정을 하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갖고 직접적으로 그 시각화하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게 되면은 얘가 내부적으로 파이플 객체를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plt.pdo 함수를 호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맨 첫 줄에 들어가는 게 없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것 자체가 시각화를 위한 초기화가 완료가 돼요. 그래서 그리드 걸고요. 데이터 프레임.박스플롯이라고 하면서 확인하고자 하는 컬럼 넣어주시면 되고 나머지 옵션은 필요한 만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직접적으로 그 시각화가 완료가 되고요. 주피터에서 여기 나오는 팝업창 보시면 새 창으로 이제 따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개 이상의 컬럼을 쓰실 때는 박스 플롯 함수에 컬럼 이름을 리스트로 지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상자 수와 사망자 수에 대한 게 나왔는데 이 데이터 두 개 자체가 수치값 범위가 워낙 격차가 크다 보니까 전체 범위 안에서 박스가 다소 작게 나오는 단점이 있어요.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없으면 전체 컬럼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이렇게요. 알아보기가 좀 힘들죠?
요거는 다음 단원에서 서브 플롯이라는 주제로 해소를 할 거예요. 지금은 한 그래프에 지표를 다 표현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다음 서브 플롯에 대해서는 얘네들을 각각 개별적인 그래프로 해서 한꺼번에 출력을 시킬 거예요. 자, 선그래프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그 필드들은 전부 그래프 관련된 함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수에 대해서 플롯 함수 호출하시면 특정 컬럼에 대해서 선그래프가 나오고요. 나머지 옵션들은 그냥 그대로 똑같이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교통사고가 쭉 그 사망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갖고 플롯 함수 호출하시면요. 전체 컬럼에 대해서 선그래프가 다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Y축을 공유하다 보니까 선이 이렇게 서로 그 격차가 좀 너무 커 보여요. 이것도 이제 다음 단원에서 서브 플롯이라는 주제로 다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막대 그래프입니다. 특정 컬럼에 대해서 플롯.바라고 호출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그냥 한번 출력해 볼게요. 파라미터 없이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X축에 이 값들이 옆으로 누워 있어요. 이거를 똑바로 하려면은 로테이션으로 각도값을 지정하시면 돼요. 45라고 하면 45도 눕겠죠. 완전히 똑바로 표현하실 거면은 0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그럼 똑바로 나와요. 45도. 다시 실행할게요. 45도 상태로요. 특정 컬럼에 대해서 사용하실 때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가지고 직접 플롯.바라고 호출하시면 전체 컬럼이 다 나옵니다. 근데 사망자 수가 워낙 미미하다 보니까 비교 대상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예제에서는 발생 건수하고 부상자 수만 따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필터링을 한 다음에 플롯을 걸었어요. 컬럼만 정해주면 그 컬럼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알아서 그래프가 표현이 되고요. 우리가 전 단원에서 살펴봤었던 이 옵션 값들만 쭉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산정도 그래프입니다. X축으로 발생 건수를 지정하고 Y축으로 부상자 수를 지정할게요. 데이터 프레임 객체점 플롯점 스캐터라고 호출하면서 발생 건수와 부상자 수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아까 봤었던 거랑 비슷하죠. 자, 이제부터 본 게임입니다. 넘파이 객체를 가지고요. 폴리핏이라고 하면서 X축과 Y축을 지정해 주시고, 지금 1이라고 하는 거는 1차 방정식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 리턴되는 이 객체가요. 0번째 항목은 기울기고요. 두 번째 항목은 절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활용하면 fx는 1.175x 더하기 8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회귀식입니다. 이걸 가지고 x값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계산해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반복문 돌리면서 계산값을 계속 돌리잖아요. 그래서 넘파이 객체점 폴리 1D 하고서 기울기하고 절편을 주면은 이 방정식을 객체화시켜요. 그럼 이제 진짜 fx를 만든 거예요, 방정식을. 여기다 1을 주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한 건일 때 부상자 수 예측값이 나옵니다. f가 1일 때에 대한 그 예측값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 대한 부상자 수를 확인해 볼게요. fx를 만든 거니까 x로 발생 건수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전달해 주면요. 예측된 값들이 쪼르륵 튀어나옵니다. 이게 y값이 되는 거죠. x가 데이터 프레임의 발생 건수일 때
출력되는 y 값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선그래프를 그릴게요. x축은 교통사고 발생 건수고요. y축은 fx의 결과값입니다. R 빼기는 빨간색 직선이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뭐 크게 없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은 칼라 파라미터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정하셔도 똑같고요. 자, 이게 아까 우리가 봤었던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 대한 부상자 수를 예측하는 해기식입니다. 자, 산점도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요. 격자 그리고 그 위에 조금 전에 봤었던 직선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립니다. 파라미터는 칼라 레드로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 타이틀로는요, 아까 산정했었던 방정식을 같이 출력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 대한 산정도 그래프를 토대로 발생 건수에 대한 부상자 수의 예측에 관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이 직선을 우리가 추세선이라고 하고요. 추세선이라고 하고요. 이 추세선에 대한 방정식이 요건 겁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지금 조사된 데이터로 이게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터인데 그걸 토대로 지금 23만 2,500건일 때 부상자 수가 요만큼이 예측됐다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X값을 우리가 교통사고가 30만 건이 났을 때 부상자 수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값이 나와요. 적어도 매출 보고 뭐 가입자 증감에 따른 매출액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일반적인 사무 업무에서 보고는 여기까지예요. 적어도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를 뭔가 다룬다라고 했을 때 기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이 그래프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사망자 수. 파이 그래프는 주의하실 게 특정 컬럼에 대해서 표현해요. 그리고 각각의 조각은 인덱스 값이 됩니다. 파이 그래프의 각 조각은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가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가 파이 프레임의 각 조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 그래프는 인덱스가 연도별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연도에 대해서 전체 그 교통사고 건수 중에 몇 %씩 차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 이걸 보면 2018년도가 많이 교통사고 건수가 많이 적었어요. 그리고 2005년도가 가장 많았고요. 2018년도가 가장 적었고 2005년도가 가장 많았고 요 사이에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앞에서 보셨던 내용들이 이제 매트플롯의 기본 옵션이고요. 이제 거기에 데이터의 원소스를 데이터 프레임 객체 자체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 객체는 이제 플롯이라고 하는 객체를 갖고 있어요. 이 객체 안에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는 각종 함수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듦과 동시에 플롯 객체가 시각화를 초기화하기 때문에 그 plt.figure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plt.figure라고 호출을 해보면 이거 오히려 역효과 나요. 전에는 이거 호출하면 에러 났었거든요. 지금 뭐 별 상관없네요. 굳이 피규어를 호출하실 필요 없다. 요거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번 교시는 내용이 좀 적죠. 요거 정리하시고요. 다음 교시는 12시 반에 시작할게요. 실습 시간 20분만 잡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 시작할게요. 자, 요건 이제 서브 플롯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그래프의 영역을 쪼개가지고 한 화면에 여러 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표현하는 겁니다. 자, 아까랑 동일한 패키지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도 아까랑 동일한 데이터 가져왔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전 단원이랑 똑같아요. 네. 연도별로 교통사고 건수를 이제 합계를 내서 처리를 할게요. 자, 연도별 교통사고 데이터 건수고요. 자, 그래프에 대한 전역 설정 또 진행하겠습니다. 애플 고딕은 주석으로 맞고 맑은 고딕으로 바꿀게요. 자, 서브 플롯의 그 기본 사용 방법이에요. 파이플롯 객체를 사용해서요. 서브 플롯이라는 함수 호출하고요. 그 다음에 행과 열의 수를 지정합니다. 이 피그라고 생성되는 객체는 전역적인 옵션을 설정하는 거고요. 이 AX라고 하는 거는 2행 3열짜리 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공간이 만들어져요. 자, 일단은 이 서브 플롯 어드저스트가 이 사이의 간격이에요. 가로 간격하고 세로 간격이요. 얘를 빼고 실행하면 간격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나오고요. 여기를 1이라고 주면은 간격이 굉장히 넓어져요. 0이라고 주면 간격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요 사이 값에서 이제 적당히 간격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설정한 글자 크기가 좀 크긴 하네요, 지금. 얘를 한 12 정도로 설정하고 다시 해보면은 글자 크기가 좀 적당히 나오죠. 글자 크기는 그때그때 눈으로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게 이 AX 객체인데요. 이 AX가 리스트거든요. 얘가 AX의 0번째, 0번째. 얘는 AX의 0번째, 1번째. 얘가 AX의 0번째, 2번째.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AX 객체를 각각 갖고 여기에 그래프를 따로 그리는 겁니다. 자, 일단 상자 그림입니다. 아까 예제에서는 상자 그림을 한 판에 다 그리다 보니까 좀 데이터 식별이 좀 힘들었죠. 1행 3열짜리를 만들고요. 피그 사이즈 옵션은 그래프 전체 크기를 개별 설정합니다. 발생 건수에 대해서 상자 그림을 그리면서 그래프 출력 영역을 0번째, 1행 3열이니까요. 1번째, 2번째로 각각 잡아주면은 이렇게 이제 상자 그림이 각각 독립적인 그래프로 나와요. 그럼 아까는 너무 짜잘짜잘 붙어 있었는데 좀 보기 수월해졌죠. 자, 피그 사이즈가 좀 너무 큰 것 같네요. 이건 또 너무 작네요.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한번 이미지로 저장을 해봤어요. 세이브 피그요. 쇼 출력하기 전에 보시면 되는데 그림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프가요. 자, 서브 플롯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plt.서브플롯 2행 2열 그 다음에 가로 30에 세로 15. 자, 이렇게만 만들면은 이렇게 영역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이 각각의 영역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선그래프 영역은 여기 0,0,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영역은 0,1, 하이 그래프는 1,0, 산점도 그래프는 1,1 이렇게 AX 파라미터로 그래프가 표시된 영역을 잡아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각각 다른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잡아놓고 이 AX 객체를 가지고 각각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었던 옵션들을 꾸며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예제가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메모장에다가 옮겨놓고 하나씩 갖다 놓을게요. 자, 여기네요. 자, 먼저 2행 2열의 영역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프를 출력시키겠습니다. 자, 영역이 잡혔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영역에 AX1 여기 영역 잡을 때 보시면요 2행 2열이잖아요. 2행 2열이죠. 그러면은 아까는 그냥 AX로 받았을 때 AX의 0번째 0번째부터 AX의 1번째 1번째까지 즉 2차 배열로 떨어져요. 왜 우리 전에 이런 거 봤었잖아요. 1, 2, 3이 있을 때 이거를 A, B, C로 받으면은 A가 1이 되고 B가 2가 되고 C가 3이 된다. 이때 괄호를 여기다 넣어도 상관없었고요. 여기에 괄호가 빠져도 상관없었어요. 구조분의 문법이었죠. 2차 배열도 마찬가지거든요. 10, 20, 30, 40이 있을 때 이거를 A, B에다 받으면은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됩니다. 이거를 다시 A1, A2, B1, B2 이런 식으로 2차원으로 받으면 요 A가 여기서 각각 A1과 A2로 쪼개져요. 얘가 10이 되고 20이 되는 거죠. 얘는 30하고 4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X 객체를 리스트로 접근하는 게 코드가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아예 처음부터 구조 분야에서 각각 4개를 받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역에 선그래프를 그린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영역에 아까처럼 선그래프가 나와요. 이제 이 AX1을 갖고 각종 옵션을 꾸며주면 돼요. 배경 격자, 타이틀 설정하고 다른 설정들은 미묘하게 조금씩 바뀌어요. 구문 형식이 조금씩 바뀌어요. 자, 타이틀 ax1.title.setText 아까는 그냥 타이틀 함수였거든요. 얘는 setTitle.setText, setFontSize, setColor 이렇게 제목에 대해서 옵션을 각각 따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들어갔죠? 그 다음에 레이블 설정하는 것도 바뀌어요. 아까는 plt.x레이블, plt.y레이블 그렇게 직접 들어갔는데 이번에 set이라는 함수로 x, y를 한꺼번에 잡아줘요. 함수 쓰는 게 미묘하게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tix 같은 경우에 xtix, ytix요. 아까는 xtix라고 하면서 첫 번째 파라미터로 x 좌표가 들어갔고요. 리스트 형식으로요. 그 다음에 그 좌표마다 설정할 텍스트가 들어갔어요. 개별 그래프를 처리할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좌표와 값이 들어가는데 서브 플롯을 할 때는 좀 달라져요. 일단은 좌표를 따로 잡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별도의 함수로 잡아줍니다. 자,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에서 최소값 지금 X축이 인덱스로 나오는 거니까 인덱스 중에 최소값 그 다음에 인덱스 중에 최대값을 뽑았습니다.
이걸 가지고요. X축의 좌표를 잡을 거예요. 프린트 한 다음에 리스트로 스타트 값부터 엔드 값 플러스 1까지 처리하면은 인덱스가 갖고 있는 연도 값에 대한 리스트가 만들어지죠. 이거를 ax1.setxtix라는 함수한테 넣어주면은 x축 좌표를 잡아요. 그리고 그 좌표에 출력할 텍스트를 따로 잡습니다. setxtix와 setxtixlabel. 자, 지금 여기는 연도가 2개년도 단위로 지금 파이썬이 자동으로 잡아놓은 거라서 좌표를 모든 연도로 다 잡아주고 그 연도의 텍스트를 인덱스 값으로 대체한 거죠. 그러면 연도마다 이렇게 다 X축이 출력이 되고요. Y축의 범위를 잡을게요. set X림, set Y림. 그냥 그래프를 할 때는 함수가 X림, Y림이었어요. 근데 서브플롯일 때는 set X림, set Y림으로 바뀝니다. 자, X축과 Y축의 범위를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그냥 쓸 때랑 서브플롯으로 쓸 때 그래프가 이렇게 미세하게 조금씩 바뀌어요. 자, 요거는 두 번째 영역이에요. 자, AX 영역 2를 잡아주고 막대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러면 전체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나오죠. 자, 여기서도 배경에 대해서 격자 그려줬고요. 이제부터는 다 아까랑 겹친 옵션들이니까요. 한꺼번에 갈게요. 자, 타이틀 잡아줬고요. xtix. 인덱스 리스트로 xtix 잡아주고요. 좌표죠. 그 다음에 xtix 레이블. 인덱스 잡아주고, 그 다음에 x축과 y축에 각각 라벨 제목 잡아줬습니다. 월과 교통사고. 월이 아니고 연도로 나와야 되네요. 연도. 여기서 이제 함수들 사용법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는 텍스트가 좀 오류난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 그래프입니다. AX 세 번째. 레이블스는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 그 다음에 표시하는 단위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그리고 텍스트 프롭스로 글자 색상과 글자 크기 잡습니다. 글자 색상하고 글자 크기 잡는 옵션이 또 달라졌죠. 발생 건수에 대해서 파이 그래프 잡았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Y축 레이블의 발생 건수라고 지금 자동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파이 그래프는 그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목 잡아주고 격자 표시하고 Y 레이블을 논으로 잡습니다. 여기에서 그리드, 지금 파이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리드가 필요가 없는데 그리드 함수를 호출한 이유가요. 파이 그래프는 이거 호출해도 안 나온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드가 표시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범주를 좀 걸어볼게요. 자, 레전드의 레이블을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로. 자, 그럼 그래프를 가려버리죠. 자, 타이틀 잡고요. 그러면 범주표에 여기 범주라고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비박스 투 앵커라는 파라미터인데요. 이것도 좌표값을 보시면 돼요. 0,0이라고 찍으면 그래프에 대략 한 요쯤이 0이에요. 여기 요쯤에 맞춰서 나온 거예요. 원래 지금 밑에 요 직선을 좀 더 밑으로 바짝 그려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0,0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1,1입니다. 그래서 범주를 1로 잡아주면
여기가 1,1이에요. 이 위치에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너무 바짝 붙어 있으니까 옆으로 좀 더 밀고 싶어요. 그럼 X축을 뭐 1.4 정도 밀면은 범위가 옆으로 좀 더 벌어지겠죠. 여기는 뭐 1점 이렇게 표현하면은 밑 위로 올라가 버리네요. 아, 그러네요. 여기가 1이었으니까 여기는 0.8 정도로 가야겠네요. 너무 내려왔네요. 0.9.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 위치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산점도 그래프는 한번 해가죠. AX4에 대해서 발생 건수와 부상자 수에 대해서 표시했고요. 색깔, 마커, 레이블, 그 다음에 제목 지정, 적자, X축, Y축 라벨. 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자, 이게 서브 플롯이라고 하는 건데요. 서브 플롯에 다른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기능을 더 많이 쓰는데요. 일단 샘플로 제가 데이터를, 임시 데이터를 만들게요. X축은 공유하고 Y축은 각자 가져가는 두 개의 그래프를 하나로 겹치는 겁니다. 자, X축 데이터는 0부터 9까지 잡았고요. Y축 첫 번째 데이터는 0부터 10까지 1씩 증가. Y축 두 번째 데이터는 0부터 5까지 0.5씩 증가했습니다. 서브 플롯을 하나 만드는데 1행 1렬로 만들어요. 얘를 가지고 트윈스라고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이 AX1을 하나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서브 플롯 1행 1혈짜리가 생기는데 그거를 하나 복사했기 때문에 두 개가 지금 겹쳐 있는 거예요. AX1의 X축을 X로 잡고요. Y축은 Y1으로 잡아서 그래프를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AX2의 X축은 똑같이 잡아주고요. Y축을 다르게 줘요. 이렇게 잡으면 하나의 그래프 면적에 두 개가 겹치면서요. 지금 핑크선은 Y축이 요게 되는 거고요. 파란색 선은 Y축이 이게 되는 거예요. Y축 두 개를 공유합니다. 아, 각각 가져가고 X축을 공유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Y축 두 개를 따로 쓰는 그래프를 3년 내내 보셨어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고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파란색은 누적 확진자래요. 누적 확진자 단위는 10만, 100만, 1000만, 1000만 단위예요. Y축이 이쪽이죠. 왼쪽이고요. 그 다음에 날짜별 확진자는 1000단위, 만 단위이기 때문에 얘네는 3000만에 14,000이면 쭉 까마득하게 미치잖아요. 그래서 Y축을 아예 다르게 잡아서 축이 두 개가 되게끔 해서 이렇게 같은 X축을 공유하면서 Y축은 다르게 가는 거죠. 3년 내내 보신 그래프죠. 근데 아직도 만 명 단위, 1, 2만 명 단위는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했었던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요. 서브 플롯을 그려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 자동차 안전 기준이
개정되면서 자동차가 출고될 때 이제 안전 장치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계속 강화됐대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브 플롯을 1행 1열짜리로 만들고요. 트윈스 하나 복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AX1에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 대한 그래프를 표현했고요. X축 좌표 위에 텍스트 처리를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써서 쭉 지정을 해줬습니다. 최소값과 최대값 구해서 X좌표에 대한 범위를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인덱스를 하나하나 덧대줬어요. 자, 그 다음에 부상자 수를 AX2한테 줍니다. 데이터를 기본으로 봤을 때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 비해서 부상자 수가 처음에는 월등히 많았거든요. 자,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게요. 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005년도쯤에는 대략 21만 5천 건일 때 사망자 수는 파란색 선이니까 이 정도 34만 명을 조금 넘었었어요. 34만. 여기는 21만 5천. 그냥 21만이라고 치죠. 그러니까 요 격차가 교통사고 건수 대비 부상자 수 격차가 13만이나 났습니다. 대략 1.5명이 부상했다라고 봐도 되겠죠. 이게 2008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기준이 점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 격차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2009년, 2011년을 기점으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 대비 부상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완전히 역전됐죠. 자, 21만 7천, 22만이라고 칠게요. 22만의 사망자 수는 32만 5천 미치네요. 32만 2만이라고 칠게요. 격차가 10만이 됐어요. 그럼 대략 0.8명 정도 다쳤다라고, 대략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대충 감으로 찍어서 0.8명 정도 나왔죠. 그러니까 법 개정 이전에는 교통사고 건당 1.5명이 부상했는데 법 개정 이후에 계속 변화해서 0.8명으로 줄었다라고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자, 서브 플로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래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객체가 이제 C본이라고 하는 객체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프 종류가 사실 이거 말고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매트플롯을 개발한 원작자가 이런 기본 그래프 말고 다른 거는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매트플롯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기능은 그래프가 이제 3D로 바뀌어요. 3D 그래프는 뭐 웬만해서 거의 쓸 일 없으니까 걔는 이제 제가 예제에서 다루질 않았고요. 다른 종류의 그래프라던가 아니면은 뭐 여기에 색상 테마를 적용한다거나 그런 옵션들을 제공하는 게 C본이라고 하는 객체예요. 이게 매트플롯의 확장판이라고 여기시면 되는데 얘를 사용하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 시각화, 지역별 어떤 분포를 지도 위에 올리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내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계속 데이터 시각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주에 분석 얘기하겠죠. 자, 남은 시간 요거 실습 정리하시면 되고요. 실습 정리되시는 대로 이제 강의실 출석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녹화 끌게요.